몇 년 전 나는 대학교 친구들과 함께 여름방학을 맞아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여행을 떠났다. 마을은 첩첩산중에 위치해 밤이 되면 인적이 드문 곳이었다. 자연과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우리는 이곳을 선택했지만 마을 주민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긴장감을 감출 수 없었다. 마을 외곽에는 오래된 폐가가 하나 있었다. 몇십 년 전에 화재로 불타고 난 뒤 아무도 손대지 않은 채로 방치된 집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그 집을 귀신 나오는 집이라며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그곳에서 화재가 나던 날 집주인 가족이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고 참변을 당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그러나 청춘의 객기로 가득 차 있던 우리는 그 이야기를 반쯤 흘려듣고 폐가를 탐험하기로 결정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던 시간 우리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폐가로 향했다. 폐가는 흉가처럼 서 있어 주변을 압도했다. 문은 녹슬어 있었고 곳곳에는 신경쓰지 않은 듯한 나뭇잎과 먼지가 쌓여 있었다. 한 친구는 시작부터 돌아가자고 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은 호기심에 휩싸여 대수롭지 않게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더 황량했다. 검게 그을린 기둥들과 무너진 천장이 우리의 기분을 묘하게 만들었다. 아무도 자신을 쫓아내지 않는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했다. 우리는 몇 대 남아있는 나무 의자와다 타다 남은 벽난로를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때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벽난로 쪽에서 소리가 났다. 누군가 벽을 긁는 것 같은 소리였다. 우리는 장난스레 소리를 내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다. 한 친구가 카메라를 들어 소리의 근원지를 비추자 나는 깜짝 놀랐다. 그곳에 검고 긴 머리카락과 흐릿한 인형 같은 얼굴이 나타난 것이다. 일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다. 그러나 순간이 지나자 그 형체는 사라졌다. 아마도 우리의 뇌가 장난을 친 것이라며 다시 현실로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 타다 남은 나무 냄새가 아닌 무엇인가 탄 연기처럼 숨이 막히게 하는 강한 냄새였다. 우리는 부랴부랴 그곳을 빠져나왔다. 폐가를 나와 숨을 고르면서 나는 친구들에게 아까 본 것에 대해 물어보았다. 놀랍게도 몇 명은 똑같은 것을 봤다고 했다. 장난이 아니었다. 무엇을 본 것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다시는 그 마을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몇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를 소름 돋게 만드는 추억이다. 귀신을 믿지 않던 우리였지만 그날 이후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 조금은 다르게 생각하게 되었다. 이 여행은 어른이 되기 전 경험한 마지막 무모한 모험이었고 그로 인해 나는 알 수 없는 존재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게 되었다. 그 후로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지만 그 여름날의 공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몇 해 전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동네로 이사를 갔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조용한 삶을 꿈꾸며 작은 아파트를 구했다. 그것은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주변 환경이 워낙 평화로워서 마음에 들었다. 어느 날 이른 아침 조깅을 하던 중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다. 그곳에는 오래된 벤치가 하나 있었고 그 위에는 이상하게도 누군가 오래된 인형을 두고 간 듯한 모습이었다. 인형은 시대에 뒤떨어진 흔적이 역력했고 마치 고대시대의 유물 같은 분위기를 풍겼다. 나머지 이웃들도 아무도 그 인형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나는 그저 신경을 끄기로 했다. 그날 밤 잠을 청하던 중 갑자기 이상한 소음에 잠을 깼다. 그것은 마치 낮에 봤던 인형이 속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속삭임은 처음에는 희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또렷해졌다. 나는 그 소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찾을 수 없었지만 분명히 내 방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피곤한 심신을 이끌고 다시 공원을 찾았지만 인형은 감쪽같이 사라지고 없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인형은 내가 돌아온 아파트 현관문 옆에 놓여 있었다. 나는 순간적인 공포에 휩싸여 그것을 쳐다보았다. 마치 누군가의 장난 같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그럴수록 현실은 점점 더 기이해졌다. 며칠 동안 그 인형은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났다. 어느 날은 내 차 안에서 또 다른 날은 직장 사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에 혼란스러웠다. 그 인형을 아무리 없애버리려 해도 매일 밤이면 다시 내 방 한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점점 더 그 속삭임이 명확해졌다. 그것은 마치 나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밤을 지새우며 인형을 바라보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속삭임이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나의 과거와 숨겨진 비밀들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세히 이야기했다. 나는 점점 정신적으로 고갈되어 갔다. 그러던 어느 밤 그토록 무서운 일이 벌어졌다. 인형이 직접 나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이 천천히 뒤틀리며 다가올 때 나는 동결된 것처럼 움직일 수 없었다. 인형의 눈이 갑자기 붉게 빛나며 나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내 의식이 다시 깨어났을 때 나는 차가운 땅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아파트는 불에 타고 있었다. 이웃과 소방대원들이 나를 구출해 주었다. 그들은 내가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졌다고 말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올 때 그 인형은 보이지 않았다. 마치 그 모든 것이 꿈이었던 것처럼 흔적도 없었다. 그렇게 이사는 불가피해졌고 나는 그 동네를 떠났다. 하지만 새로운 곳에서도 가끔씩 그 인형의 속삭임이 귓가에 맴돌곤 한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그 인형이 그 공원 어느 은밀한 장소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기운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어딘가에서 그 오래된 인형은 여전히 나를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세 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은 몇 년 전 제가 겪었던 잊지 못할 경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귀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심령현상은 영화나 소설에서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는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늦은 시간까지 야근을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시계는 이미 자정을 조금 넘기고 있었고 온몸이 피곤해 젖어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제가 사는 층은 13층입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버튼을 누르려던 찰나 갑자기 등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순간 식은땀이 났지만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1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6층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문이 열리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멈췄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조금 찜찜했지만 그냥 13층으로 가는 버튼을 다시 눌렀습니다. 그런데 문이 또 닫히고 나서 9층에 와서는 다시 멈추었습니다. 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두려워졌습니다. 문을 닫기 위해 버튼을 누르자 미묘한 한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귀신이라도 있나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다시 13층 버튼을 누르고 엘리베이터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분명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초조하게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빛을 쐬어 보았지만 엘리베이터 안엔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멈췄고 불이 꺼지며 암흑에 휩싸였습니다. 패닉에 빠진 저는 스마트폰 라이트를 켜고 줄곧 문을 향해 무작정 버튼을 누르며 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어두운 안에서 누군가의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듣고 싶지 않은 소리였습니다. 그저 제 상상일 것이라고 자신을 속였지만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저는 비명을 지르며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도 엘리베이터는 다시 정상 작동하기 시작했고 저는 13층에 도착했습니다. 그 길로 제 집으로 달려가 문을 잠근 뒤 한동안 침대 속에 숨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도 가끔 엘리베이터를 탈 때면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 아파트에서 몇 해 더 살다가 다른 곳으로 이사 갔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동안은 엘리베이터를 타는 게 두려웠지만 이제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 썰은 제가 떠올려낸 것이지만 인터넷에는 이와 비슷한, 아니 이보다 더 무서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공포는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허구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세계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과학과 이성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것은 아닐까요?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산골 마을의 민속학을 공부하는 대학생인 지훈이 살고 있었다. 그는 졸업 논문 작성을 위해 민속 전설을 조사하고 있었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듣곤 했다. 그러다 그는 마을 외곽에 오래된 폐가에 얽힌 전설을 알게 되었다. 어르신들은 달빛에 잠긴 집이라 불리는 그 폐가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이야기에 따르면 그 집에는 과거에 한 가족이 살았는데 어느 날 밤 가족이 모두 사라져버렸고 그 이후로 그 집을 지나는 사람들은 이상한 소리를 듣곤 했다고 한다. 특히 달빛이 밝은 밤이면 집안에서 울음소리와 발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지우는 그 이야기에 흥미를 느껴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다. 어느 달빛이 맑은 밤 그는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그 집으로 향했다. 폐가 주변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집은 수십 년 동안 사람이 살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는 긴장감을 느끼며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예상대로 어둡고 쓸쓸했다. 낡은 가구들, 바닥에 쌓인 먼지,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지우는 신중하게 카메라를 들고 집 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특별한 것이 없어 보였다. 그는 1층을 모두 돌아보고 나서 2층으로 향하는 계단을 발견했다. 2층에 오르자 이상하게도 방금까지는 없던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마치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겨 복도를 따라 걸었다. 복도의 끝에는 문이 하나 있었고 그 문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주저하다가 문을 열었다. 방 안에는 하얀 달빛이 창문을 통해 비치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방의 한쪽 구석에 어린아이의 실루엣이 서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를 느꼈지만 눈을 깜빡이자 그 실루엣은 사라졌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있던 시계가 울리며 시간을 알렸다. 지우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마음을 다잡으려는 찰나 그는 헛디뎌 뒤로 넘어졌고 그와 동시에 손전등을 떨어뜨리고 말았다. 손전등은 구르면서 비명을 내듯이 깜박였다. 그런데 손전등이 마지막으로 비췄던 곳에서 지우는 또다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말았다. 이번에는 울기라도 하듯 얼굴을 가린 모습이었다. 그는 패닉 상태에 빠져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찍을 수가 없었다. 그 순간 방 안에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누군가가 흘리듯 내는 한숨 소리였고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 방을 빠져나와 계단을 뛰어 내려갔다.
허둥지둥 집을 빠져나와 달빛 아래로 나왔을 때 그는 숨이 턱 막히는 것을 느꼈다. 뒤를 돌아보니 창문을 통해 그 집의 2층에서 누군가가 그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 모습은 분명히 아이였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오직 검은 실루엣만이 창문을 통해 보일 뿐이었다. 지우는 두려움에 빠져 마을로 돌아왔고 그날 밤의 경험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그는 촬영한 사진을 검토했지만 사진에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알 수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것을. 그 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달빛에 잠긴 집으로 남아있으며 지우는 결코 그 집에 다시 가지 않았다. 달빛이 뜨면 그 집은 여전히 그 신비로운 존재와 함께 잠들어 있는 것이다.